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 유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피곤함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 저는 거실에서 테이프를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와. 유정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 박스들은 뭐예요? 거실 한가운데 테이프로 봉인된 박스 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유성펜 뚜껑을 닫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리 중이야. 이사 가려고. 네? 갑자기요? 유정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사 메시지를 확인하는 손가락이 바빴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시려고? 저는 대답 대신 박스를 하나 더 들어 올렸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이 집. 벽지 한 장, 마루 한 조각까지 제 손때가 묻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남의 발자국으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준서 데리러 가야 해서 지금은 얘기 못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유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손자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저는 박스에 주방용품이라고 적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언제나 나중에. 이 집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급식소 조리사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김치찌개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5시 반이면 집을 나섰고 6시에는 급식소 주방 불을 켰습니다. 정미 씨, 오늘 메뉴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제육볶음이요. 아, 그거 맛있는데. 많이 해주세요. 매일 같은 대화. 매일 같은 인사. 저는 수백 명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뜨거운 김을 마시며 손등에 기름이 튀어도 참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손등을 뒤덮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주방이 기다렸습니다. 유정은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돌아왔고 그 사이 손자 준서는 제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정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는 저녁 8시가 되어야 들어왔지만 그 역시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인사 한마디 후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준서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좀 싸줄 수 있죠? 엄마, 이번 주 반찬 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야근이 많아서. 엄마는 쉬면 불안하잖아요. 그냥 계속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엄마는 쉬면 불안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쉬면 불안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가 쉬는 걸 불편해하는 건 당신들인가요? 저녁 7시 유정이 준서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6살 손자.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환하게 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줄 거예요. 그래? 고마워, 우리 준서.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준서는 좋아해 주는데 왜 유정이는 아무 말도 안 할까? 유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저는 박스 사이를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도 냄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데울게. 빨리요. 준서도 배고파해요.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활잡고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야. 이 집에서 끓이는 마지막 찌개. 식탁에 밥과 찌개를 차려놓자 유정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아까 이사 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남해. 남해요? 거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니. 유정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럼 왜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 엄마, 농담이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서의 그릇에 찌개를 더 떠주었습니다.
유정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나중에. 또 나중에.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머그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아팠습니다. 35년. 이 집에서 산 시간이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고 24살에 유정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유정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급식소 조리사.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학원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었습니다. 한식, 양식, 제과 제빵까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정미 씨는 손맛이 좋아요. 나중에 강사로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엔 꿈도 함께 묻혔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딸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급식소 조리사는 급여가 안정적이었고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유정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0년 동안. 하지만 유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육아에 지쳐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든 딸.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준서를 잘 돌봐주면 유정이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거야.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엄마 이거 해주실 수 있죠?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엄마는 쉬면 불안하잖아요. 쉬면 불안하다고. 나는 언제 그런 말을 했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가족을 돌리는 부품 중 하나였습니다. 고장나면 교체하면 되는 그런 부품.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늦기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나를 위해.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급식소에서 서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6시간. 무거운 냄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니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정미 씨, 이거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손상됐어요. 약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예요. 수술. 해야 하나요? 네. 미루면 나중에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해요? 일주일 정도요. 수술 후 재활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날짜 잡을게요. 저는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회의 중인데. 아, 미안해.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뭐.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저는 유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정아,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무릎 수술해.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 1시간 후 유정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뭘 기대했던 걸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같은 말을요? 유정이도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3월 15일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그 옆에는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실래요? 응, 고맙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방을 침대 옆 캐비닛에 올려놓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아, 딸이 일이 있어서요. 혼자 왔어요. 수술 후에는 보호자가 필요한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연락해 볼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유정아, 엄마 지금 병원이야. 수술 오후 2시에 한대. 아, 네. 알았어요. 수술 끝나고 좀 와줄 수 있어? 엄마, 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내일은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괜찮아. 수술이야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숫자 세보세요. 10부터 거꾸로. 19, 8.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무릎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딸과 함께 복도를 산책하고 계셨고 그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식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역국, 흰밥, 나물 반찬.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테이블을 끌어당겨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했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깨어나고 밥을 먹는 모든 순간이 혼자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밤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정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다행이네요. 전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엄마, 내일 갈게요. 준서도 데리고 갈게요. 응.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은 올까?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의 내일은 언제나 불확실했으니까요. 다음 날 유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서가 열이 나서 병원 갔어요. 내일 꼭 갈게요. 또 다음 날.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 엄마, 준서 감기가 심해져서 집에서 봐야 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결국 유정은 제가 퇴원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밥을 먹고 재활치료를 받고 복도를 걷는 모든 순간이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매일 딸이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말동무도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 유정은 출근했고 준서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들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쓰레기통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설거지를 안 했구나. 저는 작게 한숨을 쉬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설거지는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 거야, 정미야?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야. 난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저녁 6시 유정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퇴원 잘하셨어요? 응. 다행이다.
엄마, 그런데 냉장고에 반찬이 없던데.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유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정아. 네?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할 수 없니? 유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 수술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재활 치료받았어. 그동안 너는 한 번도 안 왔잖아. 엄마, 저도 바빴다니까요. 준서도 아팠고 회사 일도 많았고. 알아.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런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나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없었니?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서운해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기대를 한 게 잘못이지. 유정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내, 참음, 헌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나를 위해.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나가자. 더 늦기 전에. 저는 창문을 닫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급식소 퇴직금, 식자재 회사 위로금, 남편의 사망보험금. 모두 합치면 작은 오피스텔 한 칸 값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곳.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미야. 그 후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깨우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유정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손자 준서는 작은 침대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3월 말의 새벽 공기는 아직 겨울의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틀에 기대어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나가.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내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8,200만 원 있으시네요. 다 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집 계약금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통장을 돌려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8,200만 원. 30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급식소에서 조금씩 모은 돈. 명절마다 받은 보너스. 식자재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은 위로금. 그리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험금. 남편 보험금은 원래 유정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유정이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유정은 결혼하면서 한 번도 제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위 집안에서 전세금을 마련해줬고 유정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쓸 거야.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해 쪽에 작은 오피스텔 알아보고 싶어요. 아, 남해요? 관광 목적이신가요? 아니요. 살려고요. 중개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혼자 사시려고요? 네. 가족분들은 아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켜더니 몇 가지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괜찮으신데요. 남해 미조항 근처 오피스텔입니다. 방 한 칸에 화장실, 간이 주방 있고요. 바다 전망도 좋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40만 원입니다. 전세는 없나요? 전세는. 아, 여기 있네요. 미조항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전세 7천에 방 한 칸짜리입니다. 조용하고 바다도 보입니다. 화면 속 오피스텔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지금 바로요? 네.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빠르시네요. 주인분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 가는 할머니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유정이는 뭐라고 할까? 화낼까? 서운해할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운했던 시간은, 내가 외로웠던 순간들은,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야. 집에 도착하니 유정이 퇴근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좀 볼 일 있어서. 뭔 볼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남편과 찍은 사진, 유정이 어렸을 때 사진들, 결혼 전 제가 다니던 요리학원 수료증,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쓴 마지막 편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우리 셋이서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유정은 자랐고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치르시고 열쇠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 그날 이사 가자.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유정이 출근하고 준서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저는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까지, 그릇 몇 개, 사진첩, 책. 많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 할 만한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유정의 옷, 준서의 장난감, 사위의 책들. 이 집은 그들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내 자리는 없었던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린 눈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요거트, 닭가슴살, 어린이 음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생각해봤습니다. 모르겠네. 30년 동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고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해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야지.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4월 5일 토요일. 유정이 친구들과 준서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 나갔다 올게요.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전부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가구들. 추억이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건 피로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자 준서에게 쓸 쪽지를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마침내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는 바다 근처로 이사가. 넓은 하늘을 보러 가는 거야. 할머니가 준서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언제든 할머니 보고 싶으면 바다로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사랑해, 우리 준서. 할머니가. 쪽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준서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5년. 이곳에서 울고 웃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도 있었고 혼자 버텨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박스들을 차례로 밖으로 옮겼습니다. 짐을 실을 작은 트럭은 내일 아침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가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지 않아. 이건 도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저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안녕, 이집아. 고마웠어. 4월 7일 월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58.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 검은색 바지에 회색 니트.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내놓았던 박스들이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6개. 제 인생이 담긴 전부였습니다. 6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적네요. 금방 끝나겠어요. 박스를 하나씩 트럭에 싣는 동안 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유정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의 방도 조용했습니다. 안녕.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남해까지는 차로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급식소와 집만 오갔던 삶이었습니다. 11시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미조항. 작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흰 배들, 갈매기 울음소리. 저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이게 바다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피스텔은 포구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방 한 칸, 화장실, 작은 주방.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창밖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왔어.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그릇을 주방에 놓고 사진첩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오후 2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방. 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어머, 잘 오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뭘 사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문득 고등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선해 보였습니다. 주인님, 이 고등어 주세요. 네,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고등어, 감자, 양파, 된장. 저는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고등어 조림을 끓였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대량으로 조리했기에 이렇게 작은 냄비에 한 마리만 끓이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고등어가 익어가는 냄새, 된장 끓는 소리.
저는 국자로 양념을 끼얹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를 위해 요리하는 거구나. 밥을 퍼서 상에 차렸습니다. 고등어 조림, 김치, 밥. 단출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이거 왜 이래요 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찬 더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혼자였습니다. 외롭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해. 밤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해요?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이사 왔어. 말도 안 돼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안 돌아가. 엄마. 유정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이제 이 집은 내게 필요 없어. 뭐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진심이에요? 정말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냉정하다고. 나는 30년 동안 따뜻했는데. 미안해. 이제 전화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수님이에요. 아, 반가워요. 저는 정미예요. 혼자 사세요? 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들 다 키우고 혼자 사시는 분들. 여기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외로운 것보다 자유로운 게 좋아요. 김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 말 참 멋지네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준서였습니다. 6살 손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배낭을 메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서야? 어떻게? 준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바다 보고 싶어.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어떻게 온 거야? 버스 타고 왔어. 혼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쪽지에 남해라고 써 있어서. 버스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린 게 혼자서. 유정이는 알아?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욕해. 나쁘다고. 그래서 나 혼자 왔어. 저는 준서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피곤한지 금방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서 어디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 여기 있어. 뭐? 준서가 혼자 찾아왔어. 뭐라고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내일 와. 지금은 늦었어. 준서 자고 있어. 엄마, 내일 오면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잠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지.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인가 봐. 다음 날 아침 준서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응, 잘 잤어? 준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창밖을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와, 바다다. 그래, 바다야. 준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바다 정말 예쁘다. 저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모른 채 그저 바다가 좋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아침 해줄게. 응. 저는 주방으로 가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어젯밤 남은 밥을 데웠습니다. 김도 구워서 작게 잘랐습니다. 준서는 식탁에 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응, 할머니는 여기 살 거야. 나도 여기 살면 안 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준서야, 넌 엄마랑 살아야지. 엄마는 맨날 화내. 할머니가 좋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준서를 사랑해서 그래.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럼 할머니는 왜 나갔어? 저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6살 아이의 눈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 시간이 필요해서. 할머니 시간? 응. 할머니만의 시간.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서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 들어와. 유정이 들어와 준서를 보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준서야. 걱정했잖아. 엄마.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유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 유정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차였습니다. 차를 내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앉아. 유정은 준서를 안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얘기한 적 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얘기해도 넌 듣지 않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정아.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니? 유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는 한 번도 안 왔어. 수술하고 혼자 깨어나서 식은 밥 먹고 혼자 재활받았어. 엄마, 저도 바빴다니까요. 알아. 내가 바쁜 거 알아. 저는 손을 떨며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정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롭고 서럽고 힘들어. 너는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당연히 집안일하고 준서 돌보고 밥 차려줄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필요해서 한 거야. 너희가 필요로 해서. 유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뭘 원했어요? 뭘 해주면 됐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어도 난 견딜 수 있었어. 유정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30년 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들이었습니다. 유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저도 사람이에요. 말해주면 알았을 텐데. 정말?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힘들다고 했으면 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유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넌 아마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라고 했을 거야. 아니면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했겠지. 유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유정아, 내가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난 그저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너무 늦기 전에. 준서가 유정의 품에서 빠져나와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화해해.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싸운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어른들의 이야기야. 준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저와 유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유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그냥 엄마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 없이도 저를 키우고 혼자서도 다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준서를 내려놓고 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정아, 엄마도 약한 사람이야. 엄마도 울고 외롭고 힘들어.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너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시간은 있어. 그날 오후 저는 유정과 준서를 데리고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준서는 신이 나서 물가를 뛰어다녔습니다. 유정이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힘들었어요. 응. 회사 일도 힘들고 준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랑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엄마한테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정아,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돼. 알았어요.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인생을 살자. 너는 내 인생, 나는 내 인생. 유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녁이 되어 저는 유정과 준서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밥. 단순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준서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음식이 더 맛있어. 유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그건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정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구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정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모녀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서는 게. 밤이 되어 유정과 준서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유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응.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평온해. 그럼 가끔 연락해도 돼요?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언제든 와. 바다 보러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서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기다릴게. 유정과 준서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미야,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해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받고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준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 하며 달려오던 작은 발소리. 유정이 퇴근하며 던지던 엄마 저 왔어요 하는 목소리. 그래도 괜찮아. 이게 내가 선택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미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유정 씨 회사 동료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정 씨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 같아요. 지금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에요.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서.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 강남 성모병원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유정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4시간 반.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어서 그런 건가? 내가 집을 나와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유정이도 어른이야.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저녁 6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유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저는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정이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그냥 피곤해서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원인인 것 같아요. 며칠 푹 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가고 저는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한 거야? 유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아. 준서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 와서 준서 재우고 엄마 없으니까 설거지도 빨래도 다 제가 해야 하고. 유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유정은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딸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물을 떠다주고 곁을 지켰습니다. 준서는 사위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유정이 괜찮나요? 응급실에서 나와서 입원했어. 며칠 쉬면 괜찮대. 다행이네요. 준서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는 준서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이틀 후 유정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유정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집, 제가 35년을 살았던 집.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에는 준서의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빨래가 소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유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위가 민망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정리를 못했네요. 유정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한심하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내가 할게.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넌 쉬어.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하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유정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아프잖아.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아, 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근데 엄마는 어떻게 혼자 다 했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유정의 집에서 잤습니다. 옛날 제 방. 이제는 창고처럼 쓰이는 그 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돌아온 건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유정이 괜찮아지면 다시 남해로 갈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응, 준서야. 할머니, 이제 다시 여기 살아?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남해에 살아. 그럼 언제 가? 곧.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순수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정의 집에 머물며 딸을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준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유정이가 괜찮아지면 난 다시 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정이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유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 조금만 더 계셔 주실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준서도 엄마 있으니까 좋아하고 저도 엄마가 없으니까 힘들어서요. 유정아, 한 달만요. 한 달만 더 계셔 주세요. 제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정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알아요. 근데 엄마, 제가 정말 힘들어요. 혼자는 못하겠어요. 유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알았어. 한 달. 고마워요, 엄마. 유정이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한 달 후엔 돌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도 유정이는 또 부탁하겠지. 엄마 조금만 더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남해의 푸른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다시 돌아온 게 잘못된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며 작게 울었습니다. 정미야, 어떻게 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옛날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진첩, 일기장, 편지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995년 4월 3일. 유정이가 오늘 엄마 사랑해라고 했다. 그 말 안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진다. 1998년 8월 15일. 유정이 초등학교 입학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 2005년 3월 1일. 유정이 대학 합격했다. 힘들었지만 잘 키웠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유정이를 위해 살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최근에 적은 글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유정아,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어. 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정말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정의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유정의 부탁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번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남해는 지금 어떨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는 어떤 색일까? 파도 소리는 여전히 들릴까? 옆집 김할머니는 잘 계실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유정은 여전히 바빴고 준서는 여전히 저를 필요로 했고 사위는 여전히 무능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돌아가지 않아. 그 생각이 저를 묶어뒀습니다. 오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다가 옆에서 두 할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맞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면 뭐해. 인정도 못 받는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나도 그런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김할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미 씨, 저 김수님이에요.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미 씨, 언제 돌아오세요? 집이 텅 비어 있어서 걱정돼서요. 아, 가족 일이 좀 있어서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집 관리는 제가 가끔 해드릴게요. 창문도 열어주고. 고마워요, 할머니. 몸 조심하시고요. 빨리 돌아오세요. 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돌아가고 싶어. 왜 못 가는 거야? 저녁 유정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유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회사에서 워크숍 가요. 2박 3일인데 준서 좀 봐주실 수 있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정아. 네? 엄마도 남해로 돌아가야 해. 유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요? 응. 이미 한 달 넘게 있었어. 근데 엄마 제가 아직 혼자 못하는데. 유정아.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할 거야? 의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요. 도움? 언제까지? 엄마가 왜 이러세요?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고. 그럼 저는요? 제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유정이 수저를 던졌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이셨어요? 이기적?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만 생각하며 산 게 이기적이야? 그럼 엄마는 저버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각자 산다는 거야. 유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정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면 너는 뭐야? 너는 한 번이라도 엄마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도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쉬고 싶고, 엄마도 자유롭고 싶고,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너는 엄마가 로봇인 줄 아니?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냥 너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식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사람이야. 사람. 엄마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유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절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문제야. 사랑해서 참았어. 사랑해서 희생했어. 사랑해서 내 인생을 버렸어. 근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유정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준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남해로 가.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준서는 엄마랑 살아야지. 왜? 준서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도 필요해. 저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준서 필요해. 많이 필요해. 그럼 왜 가? 할머니도 할머니 시간이 필요하거든. 준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는 언제나 준서를 사랑해. 그거 잊지 마. 응. 주말에 놀러와. 약속해. 진짜? 진짜. 준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유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식탁 위에 편지를 한 장 올려놓았습니다. 유정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엄마가 살기 위한 선택이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엄마 없이도 할 수 있어. 엄마는 널 믿어. 사랑해. 언제나. 엄마가. 버스를 타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들판을 비췄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오후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정미야, 수고했어. 바람이 제 얼굴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내 시간이야.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바다야. 기다려줘서. 저녁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에 유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어.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지 않아. 이제 나를 위해 살아.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미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8월의 남해는 뜨거웠습니다. 햇빛이 바다를 반짝이게 했고 매미 소리가 오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제가 좋아하게 된 음료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 작은 발견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저는 이제 남해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걷는 게 좋았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시면 간지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천천히 요리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옆집 김할머니와 자주 차를 마셨습니다. 정미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땐 뭔가 슬퍼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안해요. 처음으로. 6월에는 마을 작은 식당에서 주 2회 요리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정미 씨, 요리 잘하시는 거 소문났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돈은 많이 못 드리지만 용돈 정도는 되실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잖아. 요리 강사. 첫 수업날 5명의 아주머니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김치볶음밥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칠판에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떨림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수업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도 올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인정받는구나. 내가. 주말이면 유정이 준서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유정은 말을 아꼈고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유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긴 한데 할만해요. 저는 유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엄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유정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해야 하더라고요. 처음엔 화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다행이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미안해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말해도 저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모녀는 웃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준서는 남해를 좋아했습니다. 올 때마다 해변으로 달려갔고 조개를 주웠고 물장구를 쳤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 그럼 나중에 커서 할머니 옆에 집 사. 응. 준서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 아이도 행복하구나. 어느 토요일 저녁 셋이서 해변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었습니다. 준서가 모래성을 쌓고 유정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치? 엄마가 여기 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응. 여기서는 엄마가 아니라 정미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다행이다. 유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이해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모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노을 아래에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그날 밤 유정과 준서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을 타고 흔들렸습니다. 많이 왔어, 정미야. 이곳에 온 지 석 달 반. 짧은 시간 같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유정이 걱정됐고 준서가 그리웠고 옛집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58. 결코 젊지 않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이지. 다음 주 화요일 요리 강습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0명의 아주머니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소문 듣고 왔어요. 선생님, 요리 진짜 맛있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앞치마를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 배울 거예요. 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이 해봐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고등어는 이렇게 칼집을 내고요. 된장 양념은 이렇게 만들어요. 아주머니들이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만든 고등어 조림을 맛봤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할 수 있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30년 전 꿈꿨던 것. 요리를 가르치는 것. 늦었지만 이뤘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많이 넣고 애호박도 듬뿍 넣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맛있네. 제가 만든 음식이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작은 것들.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것.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드는 것.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 이런 게 행복이었어. 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일기 쓰는 것. 2025년 8월 17일.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요리 수업에서 아주머니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가르쳐서 누군가가 배운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 유정이와 준서도 잘 지내고 있다. 주말에 또 온다고 했다. 이제 유정이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다행이다. 나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아니,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다. 처음으로 나 자신과 친구가 됐다. 행복하다. 정말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바다야,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일기를 덮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수고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내 인생이야. 저는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행복은 허락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는 문이야. 바람이 제 얼굴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바다 쪽으로 나 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정미, 새로운 시작.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워져도 괜찮아. 또 쓰면 되니까. 저는 웃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다를 향해.
새로운 계절을 향해. 이제 시작이야, 정미야.